어머니 도대체 하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도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추석날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 앞에서 아들이 내뱉은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이하연은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을 구석으로 밀어내며 코를 찡그렸고 시누이들은 노골적으로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순간 어머니 박정희의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실 구석 작은 홈캠의 빨간 불빛이 모든 진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곧 모든 것을 뒤바꿀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지. 지금부터 70대 한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추석날 아침 위태롭게 유지되던 집안의 평화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부엌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눈을 붙일 새도 없이 제사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던 박정희는 행여나 먼저 떠난 남편의 제사상에 소홀함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부엌을 채웠고 정성껏 빚은 송편은 찜기 안에서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한 목소리로 속삭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 음식들로 잔뜩 준비했어. 그때 명품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은 며느리 이하연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 풍기는 가피산 향수 냄새가 고소한 기름 냄새와 뒤섞이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어머님, 아직도 이러고 계셨어요? 아, 진짜 이게 뭐예요? 전을 부치시는 거예요? 집안에 온통 기름 냄새가 난리잖아요. 며느리 하연은 대놓고 코를 찡그리며 마치 벌에라도 쫓는 듯 손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이런 난리 하연아. 그래도 명절인데 내 아버님 좋아하던 음식은 올려야 하지 않겠니? 정의가 손에 묻은 밀가루를 앞치마에 툭툭 털어내며 인자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하연의 다음 행동에 싸늘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음식을 다 만들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잖아요. 하연이 혀를 차며 시어머니 정령과 정성껏 다듬어 놓은 재료들을 식탁 구석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현관 앞에 쌓아두었던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들을 부엌으로 끌고 오기 시작했죠. 이게 다모니 박정희의 목소리가 당혹감에 떨렸습니다. 저는 유명 맛집에서 주문했고 과일은 마트에서 싸게 잘 사왔어요. 이게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죠. 안 그래요? 어머니 하연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현명한지 자랑하듯 값싼 과일들을 꺼내 능숙하게 차례상을 새로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정성은 순식간에 무시당한 채 그 자리에는 포장만 번지를 루한 음식들이 보기 좋게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시누이들인 최경애와 최미자가 들이닥쳤어요. 태호야, 우리 왔다. 우리 예쁜 조카 며느리 하연이는 어디인? 두 사람은 양손에 명절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오면서도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정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고모니 모셨어요. 어머, 우리 하연이는 더 예뻐졌네. 그때 최미자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올케인 정희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올케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우려온 거 안 반갑니다. 봐, 정희가 애쓰의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서 와요. 박정희는 억울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교활한 미소를 감춘 채 불쌍한 표정을 지우며 대화에 끼어들으다. 사실 제가 제사 음식을 좀 사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기분이 언짢으신가 봐요. 그 말을 들은 최미애가
과장되게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어머나, 우리 하연이가 역시 똑똑한 애는 뭐가 달라. 요즘 다 그렇게 하지 힘들게 누가 제사 음식을 해. 최경희는 노골적으로 하연의 편을 들며 박정희의 속을 긁었습니다. 그때 박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찬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딱 한 잔씩만 마시던 최고급 정종이었죠. 어머님, 지금 그건 왜 꺼내세요? 설마 그 비싼 술을 제사상에 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눈치 빠른 하연이 달려들어 박정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왜 이거 올리면 안 되니? 이건 내 애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술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직접 올려야겠어. 이건 나중에 태우 씨랑 제가 마실 거라니까요. 대신 마트에서 사온 차례에 주로 올리면 되잖아요. 하연이 박정재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기 위해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짜 얘가 왜 이게 뭐 그렇게 아깝다고 저리 비켜라. 박정희가 술병을 품에 꼭 깨와 늘며 버텼습니다. 어머님,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하연이 악을 쓰며 술병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쨍그랑 아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술병이 두 사람의 손을 벗어나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산산조각 난 유리파편과 함께 맑은 술이 부엌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아, 하연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지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연아, 괜찮아? 이게 무슨 소리야? 때마침 방에서 나온 최태호가 아내 울음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태호 씨 어머님이 또 나한테 하연은 기다렸다는 듯 남편 태호의 품에 와라. 감기며 저렇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최태호는 바닥에 흩어진 술병 조각과 흐느끼는 아내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어머니를 차갑게 쏘아봤어요. 아니야, 태호야. 그게 아니라 하연이가 박정희가 당황해서 손을 내저며 해명하려 했지만 고모들이 한 발 빨랐습니다. 태호야, 내 엄마 고집이 아주 만만치 않네. 저 술이 뭐라고 면유를 밀친다니? 최경애가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귀엽고 저 비싼 술을 따겠다고 이 좋은 날 난리를 피우네 의휴. 최미자도 옆에서 거들며 상황을 박정희에게 불리하게 몰아갔습니다. 태호야, 그게 아니야? 정말이야. 하연이가 나한테 어머니 그만하세요. 최태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이 아들 최태호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내 하연은 여전히 그의 품에서 가늘게 어깨를 떨며 흐느끼고 있었고 고모들인 최경애와 최미자는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듯 팔짱을 긴 채 정희를 차갑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아들 태호였어요. 어머니 그 무겁고 싸늘한 목소리에 박정희의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태호야, 이 술은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어머니 그만하세요. 태호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하연이 살짝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갔어요. 그녀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호야, 내 말 좀 들어보려는 정말 어머니, 이제 정말 못 참겠습니다. 태호가 두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등에 피줄이 선명하게 돋아냈죠. 매번 이런 식이잖아. 대체 하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칼날처럼 박정희의 가슴을 후벼봤죠. 뭐라고?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가라고요. 더 이상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태호야, 내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하나 보고 살아온 나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이가 지난 몇 달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매일 울면서 하소연하는데 제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한테 티내지 말라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네요. 경희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하연이가 얼마나 착한데 올해가 너무했어. 맞아요. 사람을 괴롭히는데도 정도가 있는 법이죠. 미자도 차갑게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살다 이런 일을 다 겪는구나. 박정희가 아들에게 다가가를 했지만 태호가 손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태호야. 태호는 그 말을 끝으로 하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모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 봤더니 기다렸다는 듯 현관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이만 가볼게 올게. 내 동생 제사상엔 인사도 못하고 간에 경희가 올게.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즉 착한 애를 저렇게까지 들고 가야 하나. 미자가 중얼거리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박정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술병 조각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희가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거실 구석에서 깜빡이는 작은 빨간 불빛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얼마 전 설치한 홈캠이었죠. 까만 렌즈가 정확히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박정희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흐르던 눈물이 거짓말처럼 멎었어.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카메라 저것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었겠구나. 그 순간 박정희의 머릿속에 3개월 전에 기억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개월 전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었죠. 어머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하연이 다가와 살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하연아. 그냥 나이가 드니까 가스 불 끄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건도 작고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구나.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태우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거실에 홈캠이라도 하나 설치해 드릴까요? 요즘 많이 드라던데 혼자 계실 때 무슨 일 있으면 저희가 바로 알 수도 있고요. 홈캠. 그래도 집안을 들여다보는 건 좀. 박정희가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연이 환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어머님 지난번에 가습을 안 껐어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저희도 어머님 혼자 계실 때 불안하기도 하고요. 평소 이런 제안에 질색할 줄 알았던 아내 반응에 태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연은 태호의 시선을 피하며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래, 이제 어머님의 모든 실수를 빠지메모리 기록할 수 있겠네. 이걸 증거로 요양원에 집어넣어 버리던지 해야지. 아주 귀찮아 죽겠어. 그날의 기억에 파편이 흩어지고 박정희는 다시 차가운 거실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홈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은 완전히 말라 있었어요. 모든 진실, 저게 전부 다 알고 있어. 박정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온 몇 벌과 남편의 유품을 챙겼습니다. 이틀날 아침, 전날 챙겨둔 짐을 든 정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퀴난 얼굴로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좁게 난 그녀가 갈 곳은 아무데도 없었죠. 결국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동네 경로당이었어요. 따뜻한 바닥에 잠시 몸이라도 녹이고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노인들이 모여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이 아니야. 이게 왜 일이야? 경로당 회장이자 정희의 오랜 친구인 장덕순이 그녀를 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헬쑥한 몰골을 보자 덕순의 얼굴이 금세 걱정으로 물들었죠. 덕순아, 정희가 덕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얘 왜 이래? 손이 왜 이렇게 얼음장이야? 무슨 일 있었어? 이 못다리는 또 뭐고 덕순이 정희를 구석진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덕순아, 나 이제 어떡하지? 정숙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큰일인데 그래? 어서 앉아서 말해봐. 태호가 아들 녀석이 나를 집에서 내쫓았어. 뭐라고? 그 착하던 태호가 벅순이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정희가 지난밤에 겪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 벅순의 얼굴은 분노로 점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천하의 몫을 것들, 내가 그 며느리년 처음부터 낯빛이 음흉한 게 마음에 안 들더라니. 벅순이 주목을 불근 주며 자기 일처럼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 작정이야? 도대체 뭘 챙겨 나온 거야? 네, 그 진미집인데 네가 왜 나와? 벅순의 말에 정희는 자신이 들고 온 집 못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신없이 쫓겨나오느라 남편이 남긴 유품 상자를 가장 먼저 챙겨 나온 것이었죠. 나도 모르겠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들고 나왔어. 오실한 남편 물건이라도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정희가 힘없이 불다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빛바른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봉투 위에는 중요설이라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익숙한 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벅순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서류를 펼쳐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습니다. 부담부 중력에 약서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부담부, 중요의 정희와 덕수는 얼굴을 맞대고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최태호 부부에게 이 집을 중요하되 어머니 박정희를 충실히 부양하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만일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모든 증여는 무효로 한다. 서류 아래쪽에는 공증사무소의 치킨과 함께 아들 태호와 며느리 이하연의 선명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대박이다. 덕수 내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덕수 나 이게 정말 효력이 있는 걸까? 당연하지. 아들 녀석이 널 쫓아냈으니 조건을 얻은 거고 법적으로 집을 다시 뺏어 올 수 있다는 말이잖아. 덕순이 정희의 어깨를 힘주어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내 남동생이 누군지 잊었어? 덕순이 비장의 무기라도 꺼내는 듯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그래, 내 동생 영수 판사까지 하다가 지금은 변호사 하는 거 알잖아. 덕순이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연락해 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덕순이 망설임 없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누나다. 다름이 아니라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정희는 덕순이의 통화를 들으며 쿵쿵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것 같았죠. 됐어.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다네. 덕순이 전화를 끊고 환하게 웃으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정말 고맙다. 덕순. 정희의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독사 같은 면유를 이번에 아주 호되게 당할 줄 알아. 덕순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손에 준서리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쪽하기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빼앗긴 인생을 되찾아올 수 있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정희와 덕수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죠.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아주 단정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장영수 법률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두 사람을 차분하게 맞이했습니다. 정희야, 바로 여기야, 들어가자. 덕순이 정희의 등을 가볍게 떠밀 낡은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누나, 어서와. 사무실 안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일어나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그가 바로 덕순이 동생이자 법률 전문가인 영수였습니다. 인상은 푸근했지만 안경 너머에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영수야,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이쪽이 내가 어제 말했던 내 친구 정희야. 덕순이 정희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희가 허리를 굽혀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장영수입니다. 저희 누님한테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영수가 맞은편 의자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일로 변호사님께 찾아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희는 막상 법률 전문가 앞에 서니 다시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다녀나. 영수는 내 동생이니까 네 동생이나 마찬가지니 다 털어놔. 덕순이 정희의 어깨를 토닥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정희는 어제까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죠. 장영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들어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먼저 대화로 풀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먼저 법적으로 이미 넘어간 재산을 다시 가져오는 건 쉽지 않아요. 싸움도 커질 수 있고 또 아드님이신데.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한번 봐주세요. 영수가 건네받은 서류는 바로 부담부중력의 약서였습니다. 서류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표정이 순간 진지하게 굳어졌어요. 이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신 겁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에 만일을 대비해서 남편이 준비해 둔 것 같아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영수가 서류를 한 장씩 꼼꼼하게 읽어내리더니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고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받아놓은 서류네요. 남편 분 정말 지혜로 오셨네요. 이게 제가 그 집을 다시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나요? 정희의 목소리에 희미한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부담부중력의 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증여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특정 조건을 이행하는 대가로 재산을 넘기는 일종의 계약이죠. 영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아들이 저를 집에서 쫓아낸 것은 명백한 조건 위반입니다. 부모 부양 의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니까요. 영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건가? 옆에서 듣고 있던 덕순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서류와 상황만 놓고 본다면 승소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90%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정희의 눈이 희망으로 크게 뜯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영수의 표정이 다시 신중해졌어요. 무엇 때문이죠? 상대 측에서는 분명 어머님이 먼저 온갖 뜨집을 잡고 불안을 이루겠다고 주장할 겁니다. 며느 이와의 갈등, 가정 내 불안을 이유로 들면서 말이죠.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저를 그래서 내줄 찾거든요. 정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법정에서는 증거가 전부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영수가 물었습니다. 정의세가 물었습니다. 정의세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있습니다. 정의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있습니다. 정의자요. 홈캠 영상입니다. 홈캠이요? 영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거실에 설치된 홈캠이 그날의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녹화했을 겁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전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정의가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그거 아주 완벽한 해 덕순이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어요. 잠깐만요. 영수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 홈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내 외가 사는 바로 그 집에 있습니다. 거실에요. 영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덕순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저들이 증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걸 눈치채면 SD카드를 빼거나 영양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SD카드가 뭔가 홈캠이 녹화하고 있는 동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작은 카드 같은 겁니다. 그걸 배우면 저의 쪽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날 녹화된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정의가 조급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만 최소 2주에서 3주는 걸려요.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2주 3주,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 덕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 누나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의 얼굴이 절망으로 다시 창백해졌어요. 그럼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영수가 잠시 깊은 고민에 빠지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가서 가져오시는 방법이 있긴 한데 직접 가서요? 나나. 정의가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만약 직접 들어가신다면 명백한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어요. 영수가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정의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들이 증거를 없애버리면 제 집은 영원히 못 돌려받는 거죠. 정의의 목소리에 잘박함이 묻어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영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두 손을 꽉 쥐었어요. 그럼 해야죠. 위험하든 말든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알게 되면 아드님께서도 주거침입죄를 들먹일 수 있어요. 변호사님, 정의가 영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집은 제 남편한테 정말 소중한 집이었어요. 남편이 절 위해 이런 서류도 남겨줬는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무서워할 게 뭐가 남았나요?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를 하든 그때 가서 생각해 볼래요? 정의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번졌습니다. 벅순이 그런 정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의야, 혼자 가면 절대 안 돼. 내가 같이 갈게. 벅순아, 걱정 마. 망봐줄 사람은 있어야지. 영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하시겠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정의와 덕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된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봤죠. 첫째, 절대 그 집에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홈캠의 SD카드만 빼고 바로 나와야 해요. 영수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SD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아니요. 홈캠 옆쪽에 손톱만 구멍이 있어요. 아, 잠시만요. 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둘째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어 들키더라도 절대로 제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했다고 오해받으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아주 진지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희가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SD카드 외에는 그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마십시오.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요. 그때 덕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현관문 비밀번호는 그대로일까? 왜? 걔들이 바꿨을 수도 있잖아. 일단 가봐야지. 나도 모르겠어. 정희가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기존 비밀번호로 시도해 보십시오. 만약 안 된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언제쯤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숙이가 물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아드님과 며느리 모두 외출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아들은 보통 회사에 가고 며느리는 오후에 필라테스나 헬스장에 가요. 아마 오후 20쯤이면 둘 다 집에 없을 겁니다.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야. 덕순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혹시 동네 이웃들이 보면 어떡하죠? 정희가 불안했습니다. 뭐,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 잠깐 들르는 건데 당당하게 행동해 덕순이 오히려 정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명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중요한 점을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설령 영상을 무사히 가져오더라도 상대 측 변호사는 그것을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다른 근거도 미리 준비해야 해요. 명수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근거라니 정수가 되물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증언해 줄 증인이라든지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제 면을 이 편이었는걸요? 정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선은 영상부터 확보하고 생각하시죠. 그 영상만 있다면 그걸 토대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명수가 정희를 격려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아직 감사 인사를 하실 때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영수가 사무실 문 앞까지 두 사람을 배웅하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정희와 덕수는 한동안 말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무섭지 않아? 덕순이 조준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서워. 내 아들 집에 도둑처럼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떨리고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억울하게 모든 걸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은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꼭 해내자. 덕순이 그런 정희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덕순아, 정말 고맙다. 너라도 없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싶어. 그런 소리만 우리가 어떤 사인들 몇십 년을 같이 늘고 온 친구 아니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모지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만약에, 말이야, 정말 만약에 들키면 어떡할 것? 덕순이 끝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정희가 그 자리에 멈춰서 회색빛 도시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 나는 이미 잃을 게 없는 사람이 평생을 바친 집도 있고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도 일어나는 걸. 정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담해져야 하는 거야. 어쩌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정희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덕수는 그런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알겠어. 내 뜻이 그렇다면 나도 끝까지 같이 가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덕순아. 일단 갈 데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아니야. 나 경로당에 있을게. 거기가 편해. 내일 1시 반에 태워집 앞에서 만나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다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홀로 남은 정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굳게 쥐인 주먹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희미한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죠. 두려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맞서 누르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덕수는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 등낡은 가방 끈을 얼마나 세게 쥐었던지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희야, 작지만 따끔 목소리에 돌아보니 덕순이 주위를 살필 다가오고 있었어요. 덕수 나왔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희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잠은 좀 잤어? 아니, 한숨도 못 잤어. 너는 나도 마찬가지야.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긴장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 이 둘 다 나간 거 확실히 확인한 거지. 덕순이 재참 울었습니다. 아들은 9시에 회사에 가지고 며느리는 2시에 운동 가니까 나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면 돼. 30분 후 하연은 딕 달라붙는 운동복 차림으로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지금이다 들어갈까? 그런데 덕순이 막상 여기까지 오니까 갑자기 다리가 떨려서 못 움직이겠어. 정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정희야,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야. 우리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덕순이 정희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 가자. 정희가 깊게 심호흡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나요?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죠. 여기야.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일 오후의 아파트 복도는 주의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언조 이배청후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너무나 낯선 현관문 앞에 도착한 정희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정희야, 괜찮? 내가 저쪽 복도 끝에서 망보고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소리칠 테니 걱정 말고. 덕순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손을 뻗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들의 생일인 0825 빛빛빛 날카로운 애로움이 울리며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붉은 불빛이 깜빡했습니다. 안 열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봐. 복도 끝에서 덕순이 속삭였습니다. 정희가 다시 한번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눌렀습니다. 0825 빛빛빛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박꽃납. 나 어쩌지? 정희의 목소리에 절망이 스며습니다. 다른 번호 생각나는 거 없어? 며느리 이 생일은? 덕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082 그래, 한번 해볼게. 정희가 마지막 희망을 담아 04 미리를 눌렀습니다. 디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열렸어. 정희가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잘했어. 어서 들어가. 덕순이 주위를 살피 재촉했습니다. 정희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집의 공기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은 곧 낯섦으로 변했죠.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의 온기가 가득했던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의 가구 배치가 전부 바뀌어 있었고 자신이 평생 아끼던 가족사진 액자들은 모두 사라진 채 그 자리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시간 없어 서둘러야 해. 정희가 중얼거리며 거실 구석을 살펴습니다. TV 옆 선반이 작은 홈캠이 보였습니다. 동중임을 알리는 빨간 불빛이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정희는 홈캠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을 뻗어 카메라 옆면을 더듬었습니다. 손톱만 한 작은 에스피드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며 슬롯에서 에스피드 카드를 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모든 진실이 담겨 있는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카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야, 빨리 나와야 해. 누가 오고 있어. 복도 끝에서 덕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깜짝 놀라 에스피드 카드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현관문 쪽으로 급히 몸을 돌리는데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하는 띵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패닉에 빠진 정희에게 복도로 먼저 나간 덕순이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이쪽이야. 계단으로 두 사람은 비상계단 쪽으로 소리 없이 뛰었습니다. 철제 계단 문을 닫고 한숨 돌리고 있을 때 누군가 1200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온 것 같아 덕순이 속삭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희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것보다 에스피드 카드는 제대로 챙겼지. 응, 여기 있어. 정희가 가방에서 작은 에스피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잘했어, 정희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정희는 가방 안에 든 작은 에스피드를 손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죠. 작고 차가운 감촉이 그러나 지금만큼은 그 무엇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변호사에게 달려가는 1분이었어요. 1시간 후 영수의 법률사무소만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위험천만했던 잠입작전은 끝났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죠. 정희와 덕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수가 컴퓨터에 작은 에스피드를 삽입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수가 SP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영상이 제대로 찍혔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다 지워졌는지 확인해야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큰일인데 덕순의 얼굴도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드라이브 아이콘이 나타났어요. 영수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날짜별로 정리된 수십 개의 영상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있습니다. 영상 파일이 아주 많이 들어있네. 영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희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화면으로 바삭 다가갔습니다. 종숙은 벼의 명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영수가 마우스를 움직여 추석 당일 날짜가 적힌 파일을 찾아 더블 클릭했습니다. 아마 이 파일인 것 같군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녹화된 영상입니다. 곧이어 화면에 익숙한 거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상 한쪽 구석 부엌에서 분주하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정희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예요. 변호사님, 제가 나왔어요. 정희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자, 이제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죠. 영수가 영상을 입에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면을 일하 하연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고 영수는 재생 속도를 다시 정상으로 바꿨습니다. 화면수에서 하연은 보란 듯이 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재료들을
식탁 구석으로 거칠게 밀어내고 있었어요. 저런 목슬기 집에 시의 미를 몰려보는 거야. 덕순이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군 쥐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집에 들이닥쳐 노골적으로 하연의 편을 드는 장면도 아주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죠. 와, 일은 정말 대박이군요. 영수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게 다 지켜 있었네요. 정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문제의 술병 사건 장면이 나왔어요. 화면수에서는 명백하게 다연이 정희의 손에서 술병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거칠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기 저거 좀 보세요. 며느리가 먼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정희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술병이 바닥에 떨어졌게 진 후 하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우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세상에 완전 연기네 연기. 저번 뻔한 것 좀 봐. 덕순이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소리도 녹음이 됐을까요? 정령가 물었습니다. 명수가 컴퓨터 스피커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화면 숙하연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그 비싼 술을 왜 낭비하세요? 진짜 촌스럽게 누가 이런 제사상을 차려요. 제 집에서 기름 냄새 나는 거 싫어요. 이건 정말 완벽한 증거입니다. 영수의 목소리 마저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에 시누이들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대화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우리가 다 봤어. 올케가 하연이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 화면에서 최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런 거짓말쟁이들을 봤나 덕순이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태우가 나타나 다짜고자 정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장면까지 그날의 모든 진실이 빠짐없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영수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걸로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정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주거 침입으로 증거 채택이 안 되면 이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채택될 수 있도록요. 영수의 목소리에 강한 확신이 넘쳤습니다. 정말로, 네,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왜 울어? 이제 다 됐는데. 좋은 날에 왜 울고 그래? 덕순이 정희의 등을 토닥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 내가 하지도 않은 짓 때문에 아들한테까지 쫓겨나고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었는데 정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알아. 이제 다 밝혀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덕순도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눈물 닦으십시오. 지금부터는 우는 대신 싸워야 합니다. 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명수가 피장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은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점순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첫 재판이 열릴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뭘 더 준비해야 할까? 덕순이 물었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일단 모든 준비는 끝난 겁니다. 명수가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홈캠을 열어봤다면 알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조용한 걸 법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가 먼저 소송을 걸면 아주 기절초풍하겠네. 덕순이 통쾌하다는 듯 치익 웃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진짜 내 복수가 시작되는 거야? 드디어 정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녀는 책상에 놓인 작은 SP카드를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담긴 그 작은 메모리집을 보는 정희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차가워져 있었지. 일주일 후 오전 10시 태호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정신없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집에서 잔소리꾼이 사라졌다는 해방감이 더 컸기 때문이었죠. 최태호 과장님 등기 후 편물입니다. 후배 직원이 건넨 빳빳한 서류 봉투가 그 평화를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습니다. 등기 어디서 온 거지? 태호가 무심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 난에 찍힌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선명한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법원에서 대체 이게 뭐지? 태호는 당황하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부동산 증여 이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는 제목의 소장이었습니다. 뭐라고? 태호가 소장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원고 박정희 피고 최태호 윤하연 어머니가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다고. 태호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곧바로 아내 하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하얀아. 나야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태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우리를 고소했어. 뭐라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얀의 목소리 또한 날카롭게 높아졌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 나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 태호는 일을 마무리할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30분 후 집에 도착한 태호는 숨을 헐떡이며 소장을 하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하얀이 소장을 받아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담 부중력에 약해제, 이게 다 뭐라는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계약서가 어머니한테 있었나 봐. 태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장 찍어둔 거, 그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고 했잖아. 나라고 알았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법적인 서류들은 전부 정리하셨으니까. 태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진짜 그런 게 있겠어. 어머님이 우리 겁주려고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야? 하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아니 법원 이름으로 온 소송이야. 장난일 리가 없어. 일단 도움을 좀 받아야 돼. 변호사부터 만나보자. 바로 그때 태호의 핸드폰이 핑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죠. 대신은 고객님의 계좌의 채권자 박정희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설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뭐야? 태호가 문자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가압류라고 하얀이 태호의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 화면을 들여 닫았어요. 우리 통장이 전부 막혔다는 소리야? 그런 것 같아.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실행시키자 정말로 모든 계좌의 거래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모든 금융 거래가 마비된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자기야 일단 진정의 변호사부터 만나서 당장 상의해보자. 하얀이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 또한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수소문 끝에 찾아낸 이재민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문제로 찾아오셨습니까? 이재민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이런 소송을 당했는데. 태호가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소장을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담 부중력의 해제 청구 소송이군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변호사님, 하얀이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건부로 재산을 넘기는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죠.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재판에서 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대 측이 주장하는 부양의무 위반, 즉 어머님을 집에서 내보낸 것이 사실입니까?
이 변호사의 질문에 태호가 우물쭈물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머님이 저희 아내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셔서 그때 하얀이 적극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변호사님 시어머니의 횡포가 정말 너무 심했어요. 매일같이 저한테 시비를 거시고 낭비벽도 심해서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요. 하얀은 금방이라도 올듯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변호사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정말요? 태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부양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계약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하얀이 인도에 한숨을 내쉽습니다. 혹시 그 상황을 증언해 줄 증인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시어머니님이 악의적인 내용을 담아 문자를 보내셨다든지 녹음을 해놓은 파일이요. 그런 건 하얀이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하얀의 머릿속에 번뜩 명절 날이 떠올랐습니다. 안에 있어요. 명절날 태호 씨 고모님들이 모든 상황을 다 보셨어요. 하얀이 깊은 듯 외쳤습니다. 증거가 그것뿐인가요? 일단 증인으로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고모님들은 제 편이에요. 말을 들은 이 변호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태호와 하얀은 오랜만에 맞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봐. 다행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했지. 어머님도 참 별로 하셔.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시다니. 하얀이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당장 막힌 통장은 어떻게 해? 괜찮아? 변호사님이 금방 풀어줄 수 있다고 했잖아. 두 사람은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실 구석에 작은 홈캠이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직 그들의 상상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승소할 것이라는 변호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태호와 하얀의 생활은 그러나 날이 갈수록 끔찍해지고 있었죠. 법원의 가압류 조치로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히면서 당장 써야 할 생활비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카드 감면제 됐다고 또 통지서 날아왔어. 하얀이 식탁 위에 우편물을 집어던지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나더러 어떡하라고 통장이란 통장은 전부 다 막혀 있는데. 태호 역시 잔뜩 신경이 곤두선 채 머리를 치쳐짰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 어머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런 고생은 안 하잖아. 하얀이 악을 썼어요. 그럼 내 탓이라는 거야. 당신이 그날 괜히 어머니한테 시비를 걸어서 뭐라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말했어. 하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당신까지 나를 의심하는구나. 그래, 다 내 잘못이다. 하얀이 금세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수를 홀로 남겨진 태호는 거질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렸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호의 텅 빈 시선이 무심코 거실 구석에 놓인 홈캠에 닿았습니다. 홈캠, 그러고 보니 집에 홈캠이 있었네. 홈캠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깜빡하신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까먹고 있었네. 태호가 혼자 말을 하며 홈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태호가 홈캠을 이리저리 만져보던 순간 옆면에 있어야 할 S키카드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S키카드가 없잖아. 태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얀아, 여보 잠깐 이리 좀 와봐. 태호가 다급하게 하얀을 불렀습니다. 넌 또 뭐야? 하얀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방에서 나왔어요. 좀 봐. 홈캠에 S키카드가 없어. 뭐라고? 하얀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말로 S키카드를 꼽는 구멍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설마 하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뭐가 설마야. 당신 뭐 하는 거 있어? 우리가 처음부터 안 넣었나? 여보, 우리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하얀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습니다. 대체 왜 그래? 뭐가 큰일이라는 건데. 그날 추석날 있었던 모든 일이 저기에 전부 다 녹화되어 있었을 거야. 하얀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어머니가 먼저 시비 걸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 태호는 여전히 상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하얀이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보, 하얀이 고백하려던 순간 차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당연히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지. 분명해.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영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 내가 가해자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얀이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모님들이 계시잖아. 증언해 주시면. 그렇지. 영상은 조작 가능성도 있고 각도에 따라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증인이 말하는 게 더 법적으로 강하게 먹히겠지. 하얀이 고개를 들고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 내가 고모님들한테 평소에 선물도 좀 하고 용돈도 꽤 챙겨드렸거든.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게 그냥 가족끼리 정으로 챙겨드린 거야. 다른 뜻은 없었어. 하얀이 얼버무렸습니다. 얼마나 드렸는데. 그게 좀. 하얀의 목소리가 기억 들어갔습니다. 태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인 SD카드는 사라졌고 유일한 증인들은 아내와 금전적 이해 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하얀아, 솔직하게 말해. 정말로 어머니가 먼저 시비를 건 게 맞아? 태호가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얀은 남편의 날카로운 눈을 맞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 당연하지. 내가 당신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 미치겠네. 그럼 SD카드는 대체 누가 가져간 거냐고. 태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이 가져가신 게 틀림없어. 하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비밀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시잖아. 우리가 그날 바로 바꿨잖아. 그러네. 하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 원래 안 꽂혀 있었나 봐. 하얀은 차라리 SD카드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절망감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얀은 잠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홀로 뒤척이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빼앗길 수는 없어. 하얀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차가운 핸드폰 불빛에 얼굴을 비추며 무언가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주걱함이 있지, 불법 증거 수집, 증거 능력과 같은 법률 용어들을 빠르게 화면 위로 옮겼습니다. 한참을 검색하던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교활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죠. 그래, 바로 이거야. 어둠 속에서 하얀의 눈이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막 깨어난 태호에게 하얀이 다가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기색 없이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생기가 넘쳤어요. 자기야, 나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놨어. 무슨 방법? 태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생각해봐. 만약에 어머님이 그걸 가져가신 거면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겠어? 무단으로 침입한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건 명백한 주걱함이 있지야. 범죄라고 하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주걱함이 있지.
태호의 눈에도 조금씩 관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대. 하얀이 어젯밤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을 자신있게 쏟아냈습니다. 정말이야. 당연하지. 혹시라도 어머님이 빼가신 거면 이걸로 우리가 역공을 할 수 있어. 어서 변호사님한테 가보자 하얀이 태호의 발을 잡아 끌었습니다. 2시간 두 사람은 다시 이재민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다시 오셨습니까? 혹시 새로운 문제라도 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아주 결정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하얀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정적인 사실이라뇨? 시어머니님이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홈캠을 훔쳐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얀이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무단 침입이라고요? 이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 저희가 집에 돌아와 보니 에스파 카드가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어머님 말고는 가족할 사람이 없죠. 태호와 거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변호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이거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변호사님? 태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추국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법정에서는 그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하죠. 이 변호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하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주장 하나만으로도 재판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다. 하얀이 기쁨에 겨워 손뼉을 쳤습니다. 다만 그날의 상황을 정확하게 증언해줄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증인이요?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얀이 환하게 웃었어요. 태호 씨 고모님 두 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실 것 같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완벽합니다. 두 분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되겠군요. 이 변호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지금 바로 고모님들께 연락드려보자. 태호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지. 사무실을 나온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얀나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제 게임의 룰은 바뀌었어. 불법을 저지른 건 우리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 그래도 고모님들이 선택 증언을 해주시겠지. 걱정하지 마. 내가 그동안 고모님들한테 드린 공이 얼마인데 공 무슨 공 아냐. 빨리 집에 가자. 하얀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얀은 곧바로 신호인 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저 하얀이에요. 하얀이구나. 별일 없고 다름이 아니라 고모님께 꼭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하얀은 능숙하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목소리로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뭐, 올케가 너희를 고소했다고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봤는데 당연히 증언을 해줘야죠. 최경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최미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보, 고모님들이 전부 다 도와주신대. 하얀이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정말 정말 다행이다. 태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두고 봐. 어머님을 아주 망신 살뻗치게 해줄 테니까. 하얀이 복수심에 불타는 얼굴을 한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여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정말로 그날 어머니가 먼저 시비를 거신 게 확실하지? 태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얀은 순간 험집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걸 몰동으로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이라도 하겠어? 그래, 알았어. 그 말을 끝으로 태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야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죠. 고모들과 입을 맞춰 어머니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만들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첫 장이 이미 완벽한 영상 증거에 의해 찢겨져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01호 법정안은 선을 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변호사 영수의 갯 원고석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죠.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 피고석에 앉아 있는 아들 태호와 며느리 이하연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곁에는 변호사 이재민이 서리를 검토하며 앉아 있었어요. 모두 길이 파여주십. 법정 경위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김용태 부장판사가 법복을 입고 입장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재판장님. 최경의 최미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재민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증인 신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최경의 씨, 증인석으로 나오나오. 최경애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얼마 전 하얀이 선물한 값비싼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죠.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굳게 맹세합니다. 최경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증인은 지난 추석 당일 피고 최태호 씨 댁에 계셨습니까? 이재민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올케 아니 박정희 씨가 며느린 윤여영과 말 다듬을 벌였습니다. 최경희가 또 박도 박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말했어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까? 저희 올케 박정희가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최경희의 목소리에는 이 말에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케가 아주 비싼 술을 제사상에 올리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하연이가 요즘 살림도 어려운데 너무 낭비 아니냐고 좋게 말했는데도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최경희는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술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고가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내동땡이 쳤습니다. 그리고 하연이를 밀쳤고요. 술병을 내동땡이 쳤다고요? 네, 저희가 다 봤습니다. 일부러 깨뜨리려고 아주 세게 던졌습니다. 최경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하연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태호의 얼굴에 도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재민 변호사가 증인 신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이번에는 동생인 최미자가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그녀 역시 언니인 최경애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거짓 증언을 반복했죠. 두 증인의 증언이 끝나자 피고 측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원고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허가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석에 앉아 있던 변호사 장영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두 분 증인의 생생한 증언 잘 들었습니다. 영수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증인석의 최경애를 바라보았죠. 증인 피고 윤하연 씨로부터 명절이나 생일 외에 정기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가족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받은 것 뿐입니다. 최경애가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최근 1년간 계좌 거래 내역과 백화점 VIP 구매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수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 윤하연 씨의 카드로 결제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의류들이 증인의 자택으로 배송된 사실이 다수 발견됩니다. 이는 증언의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경의 얼굴은 새하얗게 들렸어요. 증인, 지난달 백화점에서 구매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이것도 가족끼리 정으로 주고받은 작은 선물입니까? 영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즉, 그건 최경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연의 얼굴 역시 창백해지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그날의 객관적인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수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제1호를 제출합니다. 장영수 변호사가 작은 USB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는 피고의 자택 거실에 설치된 홈캠에서 추출한 그날 당일의 영상카입니다. 잠깐만요. 하연 측 이재민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은 원고가 피고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절취한 증거물입니다. 명백한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장영수 변호사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 증거의 수집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저희 역시 일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방금 전 저 증인석에서 행해진 뻔뻔한 위증과 이 영상이 담고 있는 명백한 진실, 둘 중 이 법정이 무엇을 더 무겁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장영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 안을 둘러본 뒤 다시 호소했습니다. 피고 측 증인들의 선서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영상이야 말로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부디 작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저들의 파렴치한 위증을 눈감아주지 마시고 사건의 진실을 발견해야 할 공익과 법의 정의를 위해 2호 증거를 채택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장영수의 말이 끝나자 판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변호인의 주장을 잘 들었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증거 수집 절차에 하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법의 절차적 정의에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 말에 하연과 이재민 변호사의 얼굴에 승리를 예감하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방금 이 법정에서 드러난 위증은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법원은 선서를 저버린 증언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절차적 문제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 판단하여 원고 측의 영상 증거를 채택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재생하십시오. 판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법정 중앙 스크린에 홈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하연이 정의를 계획적으로 도발하고 원성을 높이고 급기야 술병을 강제로 빼야 수료하는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뻔뻔하게 거짓 증언을 늘어놓던 최경혜와 최미자는 화면을 보자마자 차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호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진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거짓이 남김없이 발가벗겨지고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홈캠 영상의 재생이 끝나자 법정은 물이라도 끼얹은 듯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거짓이 발가벗겨진 그 침묵을 깬 것은 재판장의 책상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였죠. 증인 최경겨, 최미자는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할 것을 선사하고도 명백한 위증을 하였습니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서리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두 증인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명합니다. 최경혜와 최미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재판장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오래전 일이라 잠시 기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경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법정경에는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십시오.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태호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희는 아들에게 단 한 번의 눈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정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죠.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원고 박정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피고 최태호, 윤하연은 원고 박정희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라. 또한 이 사건의 모든 소송 비용과 그동안의 지연 손해금 역시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라. 이상 땅 판사의 망치 소리는 태호와 하얀에게 마치 사망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가는 어수선한 틈을 타 태호가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어머니, 하지만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변호사 영수와 함께 복도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하연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집도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고 통장은 막혔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몰라 나도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태호가 머리를 감싸 주인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호와 하연은 텅 비어가는 집에서 마지막 남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이 떨어진 것이었죠.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하연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단어 때문이 내가 그날 어머니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태호가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뭐 이게 왜 내 탓이야? 당신도 그때 좋다고 찬성했잖아. 내가 언제 찬성했어? 어머니 내 쫓을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으면서 하연이 악을 쓰며 맞받아쳤습니다. 그건 태호는 아무런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됐어. 이혼해. 당신 같은 남자랑 단 하루도 더는 못 살아. 하연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값비싼 물건들만 챙겨들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태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최태호 고객님 맞으시죠? 대출중 상황이 연체되어 독촉차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럼 저희는 원칙대로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집은 이미 그러고 보니 소유권이 이전되었군요. 확인했습니다. 그럼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회수 절차로 즉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태호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셨어요. 망했다. 전부 다 망했어. 며칠 후 수소문 끝에 태호는 어머니가 머무는 동네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헬스한 얼굴에 며칠은 감지 못한 떡진 머리를 한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죠. 화투를 치고 담소를 나누던 노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쪽 구석 친구들과 앉아있던 정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태호는 그대로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그 차가운 바닥에 낫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던 덕순이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번 뻔한 놈이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나가지 못해. 태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를 향해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태호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정희는 믿어도 하지 않았죠. 한참 뒤에야 정희가 바로 눈앞의 아들을 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쇼이 있니? 내 돈 줄이 아쉬우니 이러는 거겠지. 어머니,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어미는 이미 그날 너와 함께 죽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일말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더 흐느끼다가 주위의 싸늘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부디 용서해 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도망치듯 경루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사라진 문족을 아무런 표정 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덕순이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죠. 한 달 후 하연은 빈털터리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갔고 위중죄로 기소된 최경혜와 채미자는 재판을 받으며 가족들에게도 안전히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렇게 정의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은 그녀의 마음에는 차가운 승리감 대신 더 깊고 시린 허전한 망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려 받았지만 한번 부서진 가족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되찾은 자신의 집 익숙한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가구와 살림살이는 예전 그대로의 자리에 돌아왔지만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서늘했죠.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텅 빈 침묵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리링 기리링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신우이 최경이었어요. 정희는 그 이름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정희가 혼자 말을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변호사 장영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마을림 채무자 최태호 금일부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희는 그 짧은 문장을 잡고 조용히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파산까지 갔군.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쾌함이나 기쁨보다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깊은 피로감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런 거였을까? 정희가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말을 했습니다. 거실 한쪽 남편의 사진이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액자를 들어 가만히 들여다보았죠. 여보, 내가 너무 더욱했던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태워도 깨닫는 게 있길 바래요. 정희가 사진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얼마 전 주문한 크루즈 여행 안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남편과 함께 떠나자고 약속했던 평생의 꿈이었던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이었죠. 이제는 정말 갈 수 있겠네. 정희가 안내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눈부신 지중해와 푸른 카리브해 신비로운 알래스카의 빙하까지 늘 꿈꾸었던 풍경들이 사진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당신도 이걸 보면 참 좋아했을 텐데. 정희가 다시 남편의 사진을 쓸쓸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죠. 박정희님 맞으시죠? 여행사에서 보낸 크루즈 티켓 배송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희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에 담긴 티켓과 상세한 안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90일간의 세계 일주 크루즈, 퍼스트 클래스. 정희가 티켓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손때 묻은 세계 지도와 함께 떠나자고 약속했던 푹푹한 연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약속대로 이제 떠나려고 해요. 비록 나 혼자지만 당신 목까지 다 보고 올게요. 정희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문득 파산까지 해버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호가 그래도 하나뿐인 내 아들인데. 정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젠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정희가 크루즈 티켓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도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제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겠지. 그게 어미러사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정희의 목소리에 한 가닥에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3주 후 정희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인천한 크루즈 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가는구나. 한달음에 달려온 친구 덕순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응, 이제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찾으러 가는 길이야. 정희가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90일 동안이나 못 보는 거네.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정희가 덕순의 손을 잡았어. 정희야, 응, 너 정말 잘했어. 누구라도 너처럼 했을 거야. 정말 잘한 결정이야. 덕순이 그런 정희를 따뜻하게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덕순아. 내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 해냈을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승선 게이트를 통과하며 정희가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정희의 얼굴에 더없이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픈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마음 먹었죠. 지독했던 복수는 끝났고 이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루즈선이 백고동을 올리며 서서히 부두를 떠나자 정희는 가파리에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그녀의 입가에 생일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눈부신 바다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